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 사회학과에서 페미니즘을 강의하고 있는 김경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서구 사회에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전개된 여성운동의 역사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세기 말에 전사가 있습니다. 18세기 말에는 아시다시피 계몽주의 사상과 천부인권론에 입각한 만민평등 사상이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만민평등 사상은 중세사회를 지배했던 신분차별뿐만 아니라 새로운 근대사회에 있어서의 계급차별이나 인종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에 저항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계몽 사상에서 말하는 인간, 즉 보편적 인간이란 여성이 포함되지 않은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성의 시민권, 남성을 보편적인 인간으로 본 것이지요. 영어 사전을 살펴보시면 man이라는 용어를 보면 인류라는 뜻과 함께 남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의 올랭푸드 구주는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천부인권론을 천명하기 위해서 프랑스 인권선언을 1789년에 발표하였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선언문에서 나타난 남성형 명사들을 일일이 여성형 명사로 바꾸어서 그 2년 뒤인 1791년에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근대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시민, 그리고 인간이란 여성이 포함되지 않은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이듬해인 1792년에 영국에서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라는 고전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여권의 옹호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을 통해서 크래프트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교육권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프랑스 정치인이었던 탈레랑이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는 오로지 가사교육만 시키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주장을 반박하면서 여성들에게 가사교육만을 시키는 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집안에서 가사일만 보라는 것이냐라고 반박하면서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권이 보장되어야만 여성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18세기 말에 이미 여성의 권리선언 그리고 교육권을 주장하는 전사가 있었고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이러한 주장들에 힘입어서 교육을 받은 중산층 여성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산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들이 여성의 권리 획득을 위한 집단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본격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여성운동이 대단히 집단적이고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여성들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당시의 여성들은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이나 행정 강요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이류 시민, 열등한 시민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회적 편견과 왜곡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위 여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적으로 조직을 형성하면서 체계적인 여성 권리 획득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제1기 여성운동, 페미니즘 제1물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1기 여성운동 진영에서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간이고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동등한 기회와 권리는 당시에 여성에게 차별적이었던 법과 제도를 바꾸면 이룰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고 여성도 전문적인 직업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여성의 교육권이나 재산권이나 참정권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정권 투쟁 운동은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서구 여성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고,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해서 서구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서구를 넘어서서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아주 가장 중요한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1848년 7월에 미국의 뉴욕주의 세네카 폴스에서는 세네카 폴스 선언이라는 것이 천명됩니다. 이 세네카 폴스 선언은요, 일곱 아이의 엄마였던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이 노예제 폐지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8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노예제 반대 회의에 참석을 하러 갔는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의장에 출입조차 못하게 막았던 것이죠. 스탠튼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노예제 폐지 운동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여성 권리 운동이 필요하구나 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48년 7월에 세네카 폴스에서 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주선을 하였고, 이 토론회에서 금방 말씀드린 세네카 폴스 선언을 선언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선언에서 주요 내용은 여성도 재산권, 선거권 등 법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미국 사회가 즉각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네카 폴스 선언은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참정권 운동이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국 사회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영국 사회는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의 진원지, 발원지였었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공장 노동자랄지, 한여랄지, 재봉사랄지, 가게 점원, 가정교사 등등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노동에 비해서 더 저평가되고 그럼으로써 임금도 더 낮고 처우도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성의 실질적인 경제 자립이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임금 노동을 통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또한 가정 영역에서 보면 당시는 이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였는데요. 이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적인 가정 모델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남성은 공장이나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통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와 양육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성별 분업 구조에 입각한 가정 모델이 이상적인 가정 모델이었고요. 이제 이 속에서 가정은 남성의 정서적인 위안초로 기능해야 했고, 또 아내는 남성과 자녀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중산층 계급의 가정에서조차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 임금 노동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 즉 독신 여성이죠. 이 여성들은 또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가정 안에서도 또는 임금 노동시장 안에서도 여성은 설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고,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종속된 채로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세기 중반부터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모임이 결성이 되고요. 이 모임들을 통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토론, 또 잡지를 발간한달지, 여성 차별적인 법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명운동을 벌인달지, 이렇게 다양한 여성운동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렇듯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의 권리 획득,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권리 획득을 추구했던 일기 여성운동은 몇 가지 한계점,
그리고 그 한계점에 따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서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차별의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노예제 폐지 운동가였죠. 소저너 트루스라는 흑인 노예제 폐지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이 소저너 트루스는 어느 연설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미국 사회에서 백인 여성에게 요구하는 여성성과 흑인 여성에게 요구하는 여성성이 달랐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도발적인 선언이지요. 그러면서 트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뭐 흙 웅덩이, 도랑 이런 데를 건널 때 그 어떤 남성들도 특히 백인 남성들 나를 도와주려고 한 적이 없다. 나에게 자리를 내어주려고 한 적이 없다. 하지만 백인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열심히 논밭을 갈고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서 더 많은 노동 능력을, 강인한 노동 능력을 남성처럼 그런 노동 능력을 노예로서 요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루스의 이런 주장은 일기 여성운동이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여성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이 이게 얼마나 백인 중심의 중산층 이상 여성의 운동이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일기 여성운동은 여성들 간의 차이, 계급이나 인종에 따른 여성들 간의 차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계몽주의 사상 못지않게 이 여성운동, 근대 여성운동을 추동했던 주요한 사회적 요인 중에 하나로는 산업화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산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이 여성 해방을 빈곤 문제나 노동 문제와 연결시켜서 해결하고자 했던 진영, 여성운동 진영이 생겨나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막스주의 페미니즘 또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일컫습니다. 막스주의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노동 해방을 중심적으로 추구를 했고요. 그래서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타도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노동 해방이 이루어지면 여성 해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이에 반해서 사회주의 페미니즘, 즉 사회주의 여성운동 진영은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졌고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막스주의 여성해방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영향을 미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칼 마르크스이겠죠. 특히 여성운동 진영에 가장 많은 영감과 영향을 미쳤던 책은 칼 마르크스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엥겔스가 주장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노동 해방의 걸림돌인 사적 소유제도와 계급관계가 철폐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통해서 그가 밝히고자 했던 것은 이 사적 소유제와 계급관계가, 불평등한 계급관계가 가족과 국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족 안에서 남성으로부터 해방되고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독립과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인 사적 소유제도와 계급제도가 철폐되어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초기에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노동해방을 이루면 사적 소유제를 폐지해서 노동해방을 이루면 여성해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해방이 곧바로 여성해방을 가져오지도 못했고요. 또 노동해방운동 진영 또는 당시의 제국주의에서 막 벗어나려 했던 식민지 독립투쟁, 즉 민족주의 해방운동 진영
모두에서 여성 해방의 문제, 여성과 관련한 의제를 주요한 이슈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상적 사회주의자였습니다. 플로라 트리스탕이라는 지금은 이제 페미니스트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자로서 19세기 중후반에 실제로 공장 노동자이기도 했고 싱글맘으로 살아가면서 이 노동운동과 함께 또 민족주의 해방운동에도 가담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만큼 무엇을 꿈꿨느냐, 노동자들이 직접 기금을 출연을 해서 병원이라든가 노인요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노동자 어떤 공동체, 노동자 공동체를 꿈꾸면서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리스탕은요, 왜냐하면 이러한 학교 건립이나 노인 요양원이나 병원 등이나 이런 것들을 건립할 수 있어야 여성 노동자가 마음 편하게 가사나 돌봄 노동의 이중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돌봄의 공공성, 사회성을 강화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공간 마련을 통해서 여성들이 조금 더 해방된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남성운동가들은 여성 해방을 주장한다라는 이유로 이 트리스탕을 배척했고요. 기업주들은 노동 해방을 주장한다라는 이유로 경계 대상으로 트리스탕을 삼았습니다. 이중의 부담, 이중고에 시달렸던 것이지요. 20세기 초에도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의 성공을 거둔 나라 러시아가 있지요. 이 러시아 혁명 직후에 러시아 혁명가이기도 했고 최초의 여성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내각에 참여하면서 이 여성 역시나 여성 정책의 독자적인 여성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여성 정책 전담 기구인 제노테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참정권이랄지 법적 평등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정책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해 나가면서 실행해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성의 낙태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유급 출산 휴가가 보장되어야 되고 타가소라든가 공동부엌이라든가 공동주거가 설치되어야 되고 아내 구타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다양한 주장들이 담긴 그리고 그 정책들을 실행해 나갈 제노테를 운영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콜론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남성 볼셰비키 동료들은 이 콜론타이의 이런 시행들에 대해서 주장과 시행들에 대해서 당시 이제 남성 혁명가라 할지라도 남성들은 여성 문제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제노텔 설립과 콜론타이의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분리주의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노동 해방인데 무슨 여성 해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설정하고 논의를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콜론타이도 이 남성 동료들로부터 분열주의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제노텔은 해체가 돼버리고 또 콜론타이 역시 국외로 추방당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이렇듯 노동해방이 곧 여성해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노동해방이나 민족 독립을 위해서 운동했던 당시에 남성 운동가들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아시다시피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파시즘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19세기 일기 여권운동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이 잠시 소강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68혁명으로 불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새로운 여성운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명 이때부터 등장한 운동을 앞선 19세기의 여권운동과 구별하기 위해서 페미니즘 제2물결 또는 제2기 여성운동이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요. 이 운동을 새로운 여성운동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앞선 운동과
뭔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먼저 2기 여성운동에서는 1기 여성운동이 기존의 권리 획득 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기 여성운동은 이 단지 권리 획득을 넘어서서 여성 전반의 해방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기 여성운동이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여성 권리 획득을 이룰 수 있다라고 봤다면 2기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법제도 개선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여성운동 진영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 2기 여성운동, 다른 말로 급진주의 여성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2기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법과 제도를 넘어서 개인의 일상의 삶의 변화, 특히 이 여성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적 문화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 구조를 넘어서서 일상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기존의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문화가 사회 일반 전역에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운동 진영에서도 이 가부장적 문화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성들과 함께하는 운동보다는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자매회, 즉 여성들만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분리주의 노선 운동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질적 차이들이 1기 여성운동과 2기 여성운동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기 여성운동은 막스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아니라 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고 보았습니다. 1970년에 파이어스톤은요, 성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은 여성 해방을 이루어내기에는 아직 미원의 혁명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여성이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해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식 기능의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여성 억압의 원인을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에서 찾은 것이죠. 그래서 파이어스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발전되고 있었던 출산 기술을 여성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해서 인공수정, 체외수정, 심지어는 인공자궁을 이용해서 여성의 생식 기능, 생물학적 운명으로부터 여성들이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릅니다. 이때가 70년이었으니까요. 당시의 기술적인 발전 상황으로서는 대단히 황당하게 여겨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전된 출산 기술이 다태아, 그러니까 성별 감별 후 여아 낙태랄지, 그 다음에 무리한 인공 배란이랄지, 대리모 문제랄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여성의 몸과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발전된 출산 기술을 얼마나 잘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여하튼 몸과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투쟁은 1970년대 서구 여성해방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특히 낙태 문제는 프랑스, 독일, 미국 등지에서 엄청난 논란거리가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서구의 역사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은 역사이기 때문에 이 낙태를 둘러싸고 엄청난 생명윤리와 결합되면서 엄청난 터부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낙태는 중대한 처벌 대상이었고 불법 시술 과정은 여성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내내 유혈투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낙태권 쟁취투쟁을 벌였고요.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 미국의 일부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은 대단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요. 또한 2기 여성운동의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들, 즉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등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2기 여성해방운동의 주요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운동가들은 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피해를 받은 피해자 여성들을 위한 보호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한편 포르노 검열에 대해서는 여성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갈등과 이견이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포르노 검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검열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포르노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객체화하고 도구화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이 포르노를 검열을 통해서 없애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안드레아 드워킨과 캐서린 맥키넌이 대표적인 포르노 반대 여성운동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포르노 문제 역시도 지금 현재까지도 낙태권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펼쳐진, 적확하게는 1980년대 이전까지 펼쳐진 서구 여성운동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19세기 여권운동이 시민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20세기 후반에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 대변되는 여성해방운동은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성차별 문제와 가부장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여성들은 운동을 통해서 일정 정도 법적 제도적 권리를 확보했고요. 일상의 다양한 성차별 문화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만큼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1980년대를 지나면서 페미니즘은, 즉 여성운동 진영은 여성들 내부 또는 남성들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같은 남성이라도 같은 여성이라도 계급이나 인종이나 성적 지향성 등에 따라서 다른 경험과 차별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에 넘어가면서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이 여성들 내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면서도 여성들 간의 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이나 외부 세력과의 연대를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차이와 다양성을 강조한다라는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의 여성운동을 페미니즘 제3물결, 제3기 여성운동으로 별도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서구 여성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들 스스로 엄청난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 왔고요. 그리고 성평등 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에 저항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벨 훅스가 이야기했던 앞으로 페미니즘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고 명명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